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 B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 수준만큼의 한파는 아니지만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여기에 낮 동안 녹은 얼음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가 정체돼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니까요.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8도, 대구는 영하 8.2도, 부산은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는 5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에도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살해 동기는 아마 이 사건 보고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20일입니다. 20일에 고양에서 접촉사고가 납니다. 네. 60대 택시기사, 30대 남성. 그런데 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었어요. 네. 이 30대 남성이.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경찰에 알리지 않는다면 제가 음주하고 운전을 했으니 합의금과 수리비를 좀 충분히 드리겠다. 네. 그런데 지금 저에겐 돈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파주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게 이 가해자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둔기로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그 시신을 이 옷장에 유기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그것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분에게 아드님이 있었는데 네.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까지 뭐 한 5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3시 반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통화를 거부한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이 신고가 들어갔고요. 또 같은 25일 오전 11시가 넘어서 이 범인 A씨의 여자친구가 범인의 집을 갔는데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택시기사가 바로 옷장 속에 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범인 A씨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휴일이다 보니까 이 성탄절 당일에 이 일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 중이었어요.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예. 야, 이 음주 운전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다니요.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황당한데요. 음주 여고생 전동 킥보드 타다 버스 꽝. 아우. 예. 네. 이게 이제 이 인천 연수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고생이 음주를 했어요. 네. 많이 취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연수구의 이 편도 4차선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인데 2차선을 달리다가 1차선에 있던 버스와 꽝 부딪힌 거예요.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여기서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동 킥보드에는 여자 고등학생 3명이 타고 있어요. 한 대. 예, 한 대. 네. 근데 음주한 여고생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A양, 근데 그 뒤에 탔던 B양은 버스와 부딪히면서 얼굴을 다칩니다. 네. 병원으로 갔는데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공유형 전동 킥보드인데 네. 여고생 3명이 음주한 학생이 몰았고 안전장구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요. 사실 면허가 있었다면 면허 취소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면허죠. 음주했고. 음주했죠. 안전장구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도로를 달리다가 버스와 충돌했고 이 3명이 탔는데 이거는 뭐 이제 탑승 인원 1명이에요. 네. 초과한 건데 여기서 또 1명은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왜 이런 일이 방치되고 있었는가? 또 어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3명이 타지나요? 그 전동 킥보드에? 그리고 예. 안전수칙은 하나도 안 지켰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지금 일단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인명사고가 없으면 통상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인명사고가 있으면 이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되는데 지금 1명이 이제 경미한 부상을 당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우선 음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안전장구 미착용은 2만 원. 그다음에 탑승 인원 초과 4만 원. 그러니까 미미하네. 이게 미미해요. 네.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공유형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 그러네요. 예, 예.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경찰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10대 청소년, 18살 여자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이 운전을 하다 사고 낸 친구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어디선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번 그 사례로 좀 단속도 강화하고 예. 또 제도도 강화해서 이게 그나마 이 정도 사고에서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네요. 일이거든요. 사망 사고도 왕왕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고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면허증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등록했나요? 고등학생들이 렌트카를 그렇게 그죠? 부모님의 이제 신분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리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중요합니다. 부분이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빌라왕 뺨치는 악질 집주인. 우리 빌라왕 김 씨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기억합니다. 천여 채를 보유하고 무려 171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를 냈고요. 네. 그 금액이 3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40대인데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 일이 크게 네. 터져 나왔죠. 네. 그런데 이 빌라왕 김 씨의 사례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 금액 순위로 매겨보면 블랙리스트 몇 위일 것 같으세요? 아 1, 2위 다투죠? 아니 1, 2위가 아닌가 싶어. 8위예요. 8위. 8위예요? 예. 그 앞에 7명이 더 있어요? 예, 빌라왕 김 씨보다 더 사고 금액 기준으로 어. 사고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사고를 낸 사람들이 7명이나 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주택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는 누구냐? 봤더니 박모 씨인데 네. 무려 한 290여 건의 사고가 났고요. 금액은 뭐 한 650억에 육박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빌라왕보다 2배 이상이에요. 네. 그 2위 정모 씨는 어느 정도가 봤더니 역시 한 뭐 260여 건의 사고가 났고 금액은 600억입니다. 예. 예. 3위 이모 씨, 뭐 사실 또 200건이 넘는 사고 건수에 금액은 뭐 5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왕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네. 순위로 보면 8위 정도가 된다. 네. 그리고 아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동안 네. 이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주택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네. 전세금에 대해서 네. 사고가 나면 이거는 이 공공에서 갚아주고 네. 부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연락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하면서 네. 지금 수백억의 돈을 착복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전세보증금 사기에 지금 8위가 빌라왕이고 네. 1, 2, 3위 말씀드렸는데 상위 30위까지를 총 합산해 보면요. 사고 금액이 7,600억에 육박해요. 예. 근데 이 중에 6,800억이 넘는 돈을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줬던 거예요. 이거 세금이 탈탈 털리고 있었던 그거 거 우리 아니냐? 세금 아니에요? 예, 네. 세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세 또 이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대출받은 분들은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이자로 눈물 흘리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피눈물 나게 하고 아. 그다음에 국민 세금 털고 지금 이게 뭐냐?
집은 지금 뭐 1,000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 이거 좀 이번에 드러난 김에 네. 조금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허점이 있으니까 이걸 노리고 이 그렇죠.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걸려봐야 이것도 또 미미한 처리인가 봐요. 처벌이 미미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형사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대부분 이제 돈 문제니까 예. 인사로 처리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갚아주면 그만이지 돈은 쥐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만성화됐던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전세 사기범을 엄단하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좀 잘 처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건 진짜 엄단해야죠. 맞습니다. 민사로 가고 이러면 소송 기간 동안에 그 피해자들은 더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계화 했는데 확인이 됐어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였어요. 네.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앞에 K자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K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K-메디슨, 우리나라의 전통 의술인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한의학 얘기하면 바로 동의보감. 오. 네, 우리 저 배 선생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2022년 최첨단 시대잖아요. 한의학도 현대화, 과학화가 되면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2022년에 한의학의 현주소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입으로 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의술 한의학. 침 맞는 거? 그 침 놓거나 부항 뜨거나 뜸 뜨거나 하는 그런 거 제일 먼저 생각나요. 허준이나 동의보감 같은 거? 좀 옛날 전통의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극에나 등장할 전통의술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롭게 거듭난 한의학의 현주소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특별한 약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버섯 아닌가요? 아, 네, 이건 동충하초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보시는 동충하초와 다른 저희가 특별히 연구 개발한 약용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란 곤충이 기생이 자라는 버섯인데요. 식품으로도 쓰이지만 이곳에선 약용을 연구 중입니다. 동충하초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을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은 곡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시는 동충하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용 동충하초고요. 위에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죠. 곤충을 영양분으로 키워낸 저희가 개발한 약용 동충하초입니다. 곤충에서 자라나는 약용 동충하초는 대량으로 재배하기가 어려운 귀한 약재인데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코디세핀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실제 산에서 채집해온 자연산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가 산삼처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 이거 모으는 데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거 모으는 데는 3달 정도? 네. 약용 동충하초를 재배하기 위해선 자연산 동충하초에서 우수균을 채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리는 필수 업무랍니다. 곤충 동충하초를 채집하려고 직접 다 산에 간다고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산이 워낙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뭐 뱀도 나오고 이끼도 많고 낙엽을 이렇게 살살 뒤쳐보면은 그럴 때 또 조그맣게 이렇게 딱 하나 나오는 거 보면 또 그 희열을 희열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맛에 채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민감한 동충하초가 잘 자라도록 온도와 습도, 빛을 조절하며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데요. 3개월간 지극정성으로 관리해야
약재로 쓸 수 있는 동충하초가 탄생하는 거죠. 일반적인 동충하초가 시간이 지나면 백화 현상을 띠고 유효 성분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중숙을 통해서 가공을 했을 때는 흡수율도 50% 이상 향상하고 유효 성분도 한 30% 이상 뛰어난 동충하초가 만들어집니다. 동충하초 재배 및 중숙 기술로 한의학 경진대회에 참가한 김효정 대표. 앞으로도 한의학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한의학 경진대회에 참가했다는 또 다른 기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한의학 기술 개발 어떤 걸 하고 계신 곳인가요? 예, 침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워하시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가지고요. 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침술 치료기를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레이저 치료기는 총 6군데를 붙일 수가 있고요. 머리 부위 같은 털이 많은 부위 빼고는 인체 어느 곳이든지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데 진짜로 아무 느낌이 없나요? 직접 받아보시죠, 피디님이. 제가요? 예. 아픈 거 싫어하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아무 느낌이 없네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이건. 이렇게 통증이 없어도 침이랑 같은 효과인가요? 그럼요. 비대너즈로 얘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소스 자체는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도체 레이저의 특징이 통증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죠. 침수를 대신하는 레이저 조사기 외에도 전통 방식을 대신할 또 다른 기기가 있는데요. 바로 한의사의 진맥을 대신할 맥파 자율신경 진단기. 예전에는 한의원 가시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맥박을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진맥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직접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 좀 더 현대화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어떻게 본선에 진출해서 이번에 그 한의학 경진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구나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 이론과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오늘날의 한의학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급 케어를 받는 게 있는데요. 끝없이 늘어선 대형 냉장고 속을 칸칸이 차지한 보물의 정체는? 이게 다 뭔가요? 저희들 한의학 소재 은행은 인삼, 청궁, 당귀, 작약 등 400여 종의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추출물과 그 한약재들의 구성 성분들을 약 10,000여 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은행에서 보유한 천연물질은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한의학 이야기. 보통 한의학 하면은 약재를 넣고 끓이고 면보에 부어서 짜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한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약재생센터는 현대적인 설비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재를 추출하고 건조해 의약품으로 만들기까지 최신식 설비를 갖춘 한약재재센터에서 시험용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현대화된 전통의학은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시장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의료 산업입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뚝 설 K-메디슨. 한의학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릴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년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연말 회식 많죠? 거리두기 좀 없어지고 첫 정말 번째 많아요. 연말이니까. 네. 예. 네,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처음이잖아요. 예, 모임이 요즘 뭐 너무 점심, 저녁 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즐겁긴 한데 뱃살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좀 뭐 네. 회식이다 뭐다 해서 워낙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아, 뭔가 살이 붙은 것 같고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전날 저녁에 뭐 먹고 자면 확실하게 여기 표가 나요. 그쵸. 얼굴도 좀 붓고. 얼굴도 붓고. 근데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요거까지만 먹고 맞아. 아니면 오늘까지만 먹고 그렇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연말에는 꼭 그래. 12월 31일까지만 먹고 새해는 다이어트.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맞아. 생각해보면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왜 서두에 이 얘기 꺼내냐면 오늘 다이어트가 주제인데 그 구체적인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 영상 보여주세요. 야, 오늘 주제는 바로 저겁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불러온 비만과 다이어트. 네. 아, 탄수화물 하면 빵이죠. 저희 딱 방송 끝나고 빵에다가 따뜻한 혹은 차가운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뭔가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전 빵뿐이 아니에요. 빵을 먹잖아요. 네. 밥이 먹고 싶어요. 밥을 먹잖아요. 또 빵이 먹고 싶어요. 빵과 밥. 예, 너무 좋아하죠. 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이분은 평생 몸매 관리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멀리 하셨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런 분입니다. 네. 배우 안소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얼굴이 너무 작고 지금도 소녀 같은 분위기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나이를 여쭤봤는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보다는 뭐 몇 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유 그냥 동생 삼고 싶은 분. 또 여배우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어떻게 날씬하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오늘. 그냥 시작부터 너무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뭐 먹고 싶은 거 뭐 잘 먹고요. 특히 또 과일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을 좀 많이 먹어서 매일 혼나기는 하는데 그 뭐 튀긴 음식이라든지 좀 기름진 거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네,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받질 않아요. 네네네. 어머나. 그래서 못 먹어요. 우리는 안 몸에서 좋은 건안 안 받아도 받고, 몸을 단련시키기 네. 위해서 막 먹어. 이겨내는데. 네. 아니, 그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뭐 특별한 걸 먹지도 않는데 이런 몸매를 그냥 간직한다. 굉장히 정말 좀 얄미운데요. 하신 거 아닐까 다른 싶어. 얘기잖아요. 근데 건강에 얼마 전에 뭐 이상이 있었어요? 예, 저는 몇 년 전에 네. 전 이제 뭐 당뇨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네. 집안 자체가 당뇨가 있거나 이러질 않아서 그냥 뭐 얘기만 들었지.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체기가 있어가지고 네. 병원에 갔다가 네. 그 피가 갑자기 제가 당뇨라는 거예요. 근데 당뇨인데 지금 빨리 병원에를 가셔야 되는데 큰 병원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 뭐 수치가 네. 얼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 수치가 나오질 않는다고 빨리 큰 병원을 가시라고. 무슨 의미인가요? 아, 그랬어요? 어, 아니, 그래. 당뇨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기계가 고장났나? 그게 이제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게 이제 기계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600까지 정도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치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 600 이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600 이상일 수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진료를 그때 해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당이 너무 높아서 측정이 안 되는 정도라면 이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당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집에서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원을 해서 뭐 인슐린 주사도 맞고 이제 당뇨약도 조절을 하고 뭐 당뇨 식단도 이제 드시면서 당뇨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서 조절이 된 다음에 이제 잘 되면 퇴원을 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그냥 뭐 입원해야 된다고 막 병원에서 갑자기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것도 응급실로 또 막 그걸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병원 막 그 저기 잡아가지고 한 달 넘도록 제가 입원했어요. 그때 증상은 어땠어요? 막 이렇게 뭐 정신이 없어지고 막 이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책기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뭔 상황이지? 막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하니까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혈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병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서부터 뭐 여러 가지 피를 어마어마하게 뽑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면서 하여간 한 뭐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혈당 수치가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때부터 뭐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나?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별 증상이 없었으니까 더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뭐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병원 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그럼? 한 4년 됐어요. 4년? 네네. 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은 뭐 건강해 보이시니까 다시 활동 계획도 좀 세우고 이러셔야 되겠네요, 그죠? 뭐 활동 계획 아니 지금은 조금씩 그래서 이제 뭐 방송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근데 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건강하게 보시거든요. 진짜. 네. 아니, 여전히 날씬하시고 예쁘시고 또 얼굴도 조망만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근데 평소에 그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탄수화물 많이 좋아하죠. 뭐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서 밥이나 빵. 뭐 윤영미 씨처럼 밥 없으면 뭐 못 살 정도로 저는 하루에 5끼니씩을 먹었어요. 정말. 이렇게 날씬하신데요? 예, 밥을 조금씩 5끼니. 예, 그러니까 많이는 먹는 체질이 못 돼서 많이는 못 먹지만 하여간 조금씩 해서 하루에 5끼니 먹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못 먹어요. 그것도 일단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탄수화물 중독이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밥과 같이 다 드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커피 한 잔이랑 빵 이렇게 후식처럼 드시잖아요. 필수 코스죠. 네. 그래서 이런 서구화된 그런 음식 문화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점점 한국에서 탄수화물 중독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습관이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흡수가 돼서 이게 잘게 쪼개지면서 포도당, 즉 당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은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뇌를 활성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 뇌에서는 이 당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하시게 되면 또 행복감을 주게 되는 엔돌핀도 분비하게 돼요. 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자꾸 빠져드는 형태가 되게 되시는데요. 이 탄수화물 중독도 여타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키고요. 또 끊었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중독도 금단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나 먹고 배는 충분히 부르거든요. 근데 계속 손이 가서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빵을. 네, 이런 증상이 심각한 이유는 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만큼 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증상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이 비만은 물론이고요. 이 당뇨와 같은 이 대사증후군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왜 탄수화물 좀 줄이잖아요. 그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막. 네, 그래서 많이들 탄수화물 줄이고 있는 지금 추세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탄수화물 중독이라
탄수화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탄수화물의 일일 섭취 권장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보통 이제 55%에서 65%를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요, 65세 남성의 경우에는요, 72.1%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76.4%를 현재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노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더 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양소에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70%를 탄수화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그 수치로 나오니까 더 놀라운데, 근데 탄수화물 이렇게 섭취하면 안 좋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면. 우리 뭐 여배우들끼리 막 모이고 이러면. 뭐 드세요? 이렇게, 아니, 뭐 관리한다고 막 뭐 보리밥에 무슨 막 이런 거 해서 막 뭐 건강식으로 막 먹고 또 심심하니까 뭐 고구마, 뭐 옥수수 막 이런 거. 그게 건강한 거죠. 좋은 거 드시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것도 다 탄수화물이네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는 문제는 커피를 마실 때 꼭 우리가 그러잖아. 커피 안주가 있어야 돼. 무슨 케이크랑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먹어요. 모든 안주나 디저트는 거의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먹게 되고, 네. 먹게 되면은 또 손이 자꾸 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이 본인이 탄수화물에 중독되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탄수화물 중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각자 자리 위에 놓여 있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에 제가 문항을 불러드리면 해당되는 분들은 요 체크리스트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개라고 써. 몇 개? 네. 몇 개인지? 네. 너무 많이 먹으면 개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아침 먹은 날 오히려 배고프다. 자, 2번. 단맛 나는 후식을 즐긴다. 다지 뭐 이거. 자, 3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다. 무조건 먹고 싶다. 자, 4번. 식사 후 졸립고 나른하다. 그렇죠. 네, 주 3회 이상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자, 6번.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이 좋다. 네. 자, 7번.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자, 8번. 가족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 자, 9번.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배불리 먹어도 금방 배고프다. 배불리 먹어도 금방 배고파. 맞아. 뒤돌아서는 배고파. 네, 다. 제법되는데? 어떡해. 저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들어보실까요? 만점 가까이. 하나, 둘, 셋. 저는 8개. 이거 8개? 네. 이재원 아나운서. 굉장히 이상적이신데요. 야, 윤영미 아나운서 9개. 네. 저랑 비슷하시네. 네, 안수영 씨. 완전 중독. 7개? 야, 다 많다. 네. 제가 이제 좀 결과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우리 4개 이하로 체크되신 분들이 없네요. 자, 한 분도 없으시죠. 자, 이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에서 안전한 분들인데요. 자, 5개에서 7개 체크되신 분들 아까 2분 계셨죠. 네. 이분들은 약간 주황색. 탄수화물 중독 위험성이 약간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8개 이상 체크되신 우리 2분. 자, 이분 2분은 탄수화물 중독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고 들어서 그쵸.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뭐 8개여도 괜찮은 거 그리고 아니에요? 아까 안소영 씨 드셨던 네. 고구마나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거 괜찮은 거 아닌가? 네, 보통 이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이제 명칭보다는요, 단순 탄수화물과 또 복합 탄수화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체내에서 흡수나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이제 빨리 오르게 하는 그런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흰 쌀밥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빵,
또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커피 안주로 뭐 빵이나 케이크나 네. 달달한 것들 땡기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순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 탄수화물은 뭐예요?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밥 대신에 뭐 삶은 고구마, 찐고구마 이렇게 챙겨가서 드시잖아요.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잡곡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 탄수화물에 비해서 100g당 뭐 이제 35에서 45g 정도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흡수되어서 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포만감도 느끼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이제 장으로 이동을 해서 또 노폐물을 같이 흡착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콩 같은 것도 근데 그렇게 네. 많이 먹으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탄수화물은 아니고 콩은 또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두콩도 보이고, 뭐 강낭콩이라든지 뭐 녹두도 이제 콩에 해당이 되는데요. 강낭콩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3, 또 단백질이 1, 녹두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4 정도 들어있고요. 단백질이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고루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 콩은 무조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네요. 그러네. 그럼 네. 뭐 우리는 다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는 뭐 채소 같은 경우에도요, 탄수화물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도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대신 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백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죠?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 먹어도 괜찮은 이거 거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복합 탄수화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적당히 드시게 되면 우리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요.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 뭐 해조류나 콩 이런 걸 이제 드시고 나서 좀 부족한가? 이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빵이나 쌀,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 단순 탄수화물도 함께 많이 먹게 같이 되면 먹으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급격히 늘면서 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혈당의 음식을 먹기 전보다 혈당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배가 부르면 이렇게 그만 먹으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 먹게 계속 될까요? 들어가는 거야. 네, 계속 먹게 될까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바로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게 되면 먹지 말아라고 하는 식욕 억제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다 하더라도 작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파민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밥 먹었을 때 또 빵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을 자꾸 드시잖아요. 이렇게 고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과식을 하신다든지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렙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에 식욕을 억제하라라고 하는 저항 조태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식인 쌀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무슨 좀 비법이 없겠습니까? 쌀을 끊을 수는 없지만 식습관을 좀 바꾸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탈출법인데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출 방법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어라 이건가?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일을? 네, 이제 과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선생님. 과일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네, 너무 우리가 없지 이제 않나? 밥 한 끼를 다 드시고 나서도
마지막 입가심으로 뭔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또 올리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가 불렀는데도 다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일을 먹는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을 식사 초에 처음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오르면서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는, 거꾸로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먹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걸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무슨 아침부터 너 위상하면 어떡하려고 너 이렇게 과일을 먹니 막 이러고. 아침에 어떤 과일 주로 드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날 따라서 사과, 제철 과일. 밤, 뭐 수박, 딸기. 네, 그때 달라요. 사실은 이 식전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것은 이제 포만감을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라도 조금만 드시고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은 밥 먹고 꼭 과일 주던데 앞으로는 미리 달라고. 미리 좀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과일 먹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중독 탈출법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통곡물입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과일을 드셨으면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요, 바로 통곡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통곡물은 섬유소라든지 미네랄 또 단백질 같은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 지수가 낮아요. 당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또 흰빵보다는 또 통밀빵이,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통밀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거 잘 못하는데. 흰쌀밥도 밥은 흰쌀밥 좋아하고 빵 먹으면 저는 그냥 하얀 식빵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갓 바꿔야 될것 구워져 나오는 같습니다. 하얀 식빵. 거기다 잼 참. 맛있는 건 다 그래. 이제 바꿔봐야죠. 안소영 씨는 통곡물, 통밀빵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떤? 너무 좋아해요. 어때요? 안 좋아할 리가 없죠. 너무 잘 먹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통곡물을 좋아하시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식습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탈출법. 세 번째는 설탕. 이 설탕이 탄수화물이지 또. 그죠? 네, 설탕도 이 정제된 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고 몸이 지치면 왜 당이 당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흰설탕을 먹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도파민 같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맛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지속적인 안정감이 아니고 순간적인 쾌락을 원하는 습관을 유발해서 단맛을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일종의 각성 효과 같은 걸 주는 거네요. 네.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기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단 거 없어, 단 거 이러면서 설탕한 거. 사탕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단맛이 탄수화물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흰쌀밥 한 공기가 이제 각설탕 17개와 맞먹게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야, 17개. 아니 그럼 하루 3끼를 먹으면 17 곱하기 3은 51개나 먹는다는 얘기예요, 각설탕을.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당 지수 같은 경우를 이제 각설탕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 그 위험도를 더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2조각 정도 드시게 되면은요, 각설탕 9개 드시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동면 200g 정도 1인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설탕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탄산음료 중에 콜라 같은 경우에는요, 500ml를 드시면은 각설탕 16개를 드시는 꼴이 됩니다. 아까 흰쌀밥 17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디저트까지. 아니 근데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도 에피타이저 먹고 본 요리 먹고 그다음에 또 디저트가 없잖아요.
근데 더 달게 먹던데, 그죠? 그래, 더 달게 먹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다 사람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고. 아 그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뭔가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딱 먹고 싶다는 욕구가 딱 들면 참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혹시 배 선생님 이 욕구, 식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 같은 거 없을까요? 있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설탕의 유혹이나 탄수화물의 유혹에서 조금은 여유를 좀 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 아나운서하고 이종영 MC한테 제가 귀에 침을 한번 붙여줬어요. 맞아요. 예. 붙여주셨어요. 네, 바로 이게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귀 지압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귀 위쪽에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판넬 한번 보시게 되면 귀 안쪽 맨 위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귀 위에 안쪽으로 있는 부분이 바로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자, 신문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신문점 같은 경우는 심장이 열을 내려주고요.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것을 좀 예방해주는 지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극을 해보실까요? 네. 안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시죠. 침을 안 놓고 그냥 저 아파요. 맞습니다. 눌러주면 통증이 좀 효과가 있으시죠? 있다니까. 누르니까 아파요. 거기 자극을 주시게 되면 일단 식욕을 억제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 두 번째 지압점이 바로 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파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귀 앞쪽에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안쪽으로 살짝 내려가시면 여기에 약간 오목한 부분으로 누르면 살짝 여기.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허기를 느껴주는 중추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좀 먹고 싶을 때 여기를 자극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나은데 신문혈은 누르니까 아프네요. 맞습니다. 이거 거기는 부종뿐만 아니라 비만도 효과가 있으니까 체중을 빼주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자극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굉장히 살살 누르게 되는데 세게 못 누르는 세기는 어느 정도로? 일단 살짝 그래도 자극이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통증 자체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있으시는 거니까요. 약간 눌러서 아픈 정도로 10초간 누르셨다가 뛰셨다를 한 3회 정도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밤에 괜찮으세요? 치킨 먹고 싶을 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걸 습관으로 하면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극을 주시면 허기도 조금 덜으실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음식을 땡기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한 분 만나볼 텐데 이분도 비만 때문에 건강까지 위협 받았었대요. 한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 100이면 100 새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다이어트. 오늘의 주인공 역시 부쩍 늘어난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서희원 씨.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퐁퐁 내쉬는 한숨의 이유. 체중계 숫자가 주는 충격 때문인데요. 체중이 이 정도까지 안 나갔었는데 잴 때마다 막 올라가 있으니까 건강상에 너무 안 좋으니까 두렵네요. 이제 막 겁도 나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역시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혈당 수치도 높고요. 고지혈증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체중을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살이 찌기 시작한 이후 체중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치를 훨씬 벗어난 상황. 처음부터 이렇게 젊으실 때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절대 아니죠. 예, 젊었을 때는 정말 막 부러질 정도로 허리가 가늘었죠. 예, 근데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찌더니 이렇게 오늘날까지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치니까 온몸이 막 아프니까 계속 그냥 먹고 자고 그런 거를 반복을 했죠. 그때 체질이 확 바뀌면서 그 이후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 소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막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찐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모델 활동을 할 정도로 날씬한 몸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정말 막 무릎도 아프고요. 운동을 하려고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러니까 또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좀 약간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편 중년의 나이에 건강과 미모 둘 다 챙긴 여성들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요. 드레스를 입고 우한 몸짓을 선보이는 여성들. 워킹 연습에 포즈 연습까지 모델 포스를 풍기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정체가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워킹하는 곳이고요. 모델분들이 오셔서 패션쇼도 가끔 이 자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슈퍼킨 시니어 모델 동기생들입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 3인방. 곧 있을 패션쇼를 위한 포즈 연습 중이라 하는데요. 얼핏 봐서는 중년의 여성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컨셉 나오네. 위쪽으로, 시선은 위쪽으로,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 내 생각에는 이런데 또 시니어 모델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뽐내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맞죠? 저는 배우 겸 시니어 모델 손선아입니다. 꾸준한 관리로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다는 손선아 씨. 배우 활동은 물론 시니어 모델까지 그야말로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매 유지를 위해 그녀 역시 매일 체중을 잰다고 합니다. 약 49kg. 이게 너무 날씬한 거 아닙니까? 선아 씨가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시니어 모델 활동이랍니다. 기본 자세부터 펴지기 때문에 항상 서서 다닐 때 당당함과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자신감이 있고 엔돌핀도 많이 솟아나고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고 하는 일조차 움직이는 게 되게 빠르세요. 그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고요. 꾸준한 관리, 또 건강한 몸매를 유지한 덕분인지 선아 씨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년 여성 희원 씨와 선아 씨. 그녀들이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녀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만 보낸다는 희원 씨. 휴대폰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체중이 늘다 보니 생활이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누워있기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겨울에 추우니까 뭐 나가도 춥고 그러니까 그냥 침대 위가 따뜻하고 좋죠. 의식이 왔나 보다. 잠시만요. 네. 희원 씨가 불이 나게 뛰쳐나간 이유 바로 배달 음식 때문이었는데요. 점심 메뉴로 선택한 음식은 떡볶이와 치킨. 이거 점심부터 조금 무리한 거 아닐까요? 요즘에 뭐 시장을 가는 것도 날씨도 추워가지고 뭐 사러 가기도 멀고 뭐 시켜 먹는 게 간단하고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예, 뭐 시장까지 가려면 다리도 아픈데 너무 멀거든요. 특히 떡볶이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 하는데요. 줄여야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희원 씨의 이런 식습관 과연 괜찮은 걸까요? 한편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선아 씨도 식사 준비 한창입니다. 쌈 채소를 씻는 듯한데요. 이제 식사라도 하려나 싶더니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선아 씨. 싱크대 앞에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식사 준비하다 말고 뭘 하시는 거요?
평소 때는 운동을 자주 하려고 해도 쉽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할 때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집안일을 할 때 가끔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당히 자세 교정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부지런히 관리에 힘쓰는 선아 씨. 역시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그녀가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역시 식단입니다. 빵, 뭐 밀가루 음식, 라면, 뭐 그리고 칼국수 그런 거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게 당을 높이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안 좋다고 하고 몸매 관리하는데 굉장히 불합격, 상당히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요즘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색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선아 씨가 선택한 방법, 깨끗이 씻은 쌀에 이것을 넣어주는데요. 아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요? 카모트라는 곡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늘 즐겨 먹고 있어요. 선아 씨가 즐겨 먹는 카모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마그네슘과 18가지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복합 탄수화물인 카모트는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녀가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메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인데요. 카모트 밥과 오리고기, 신선한 쌈, 채소로 선아 씨의 건강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특히나 포만감은 유지하며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그녀는 식사를 할 때 꼭 지키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음식을 입에 넣은 후 30번 이상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천천히 씹어야지만 이 포만감도 있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예전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리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씹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식습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 선아 씨. 이번엔 희원 씨의 식사 습관을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마쳤는데요. 배부르다. 제가 예전에는 밥을 되게 천천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빨리 먹어버릇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 빠르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른지 소화도 시킬 겸 운동에 나선 희원 씨. 추운 날씨에도 걷기 운동에 열심인데요. 오늘은 지금 한 3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틈나면은 그래도 운동해 주려고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걷기라도 하려고요. 새해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운 희원 씨. 걷기 운동을 마친 후 줄넘기에 도전해 봅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지쳐버린 모습. 힘들어.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힘들어. 그때는 막 체력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체력도 이제 떨어지고요. 조금만 몇 개만 해도 막 힘들고 막 되게 막 힘드네요. 운동에 지친 희원 씨, 벤치에 앉아 쉬려는 듯한데요. 운동이 많이 힘들었는지 에너지바 하나를 금세 해치운 희원 씨.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랍니다. 운동을 하면은 좀 기운도 안 나고 좀 당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운동 후에는 좀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바로. 그래야지 좀 약간 기운이 나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섭취한 간식은 무려 450칼로리라는 것. 운동 후 바로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선아 씨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준비합니다. 식습관에 이어 그녀의 운동 철칙.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거라고 하네요. 고된 운동은 금방 포기하기 마련이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꾸준히 자신의 한계점을 돌파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집안에서라도 수시로 움직여서 스트레칭은 자주자주 해줘야지 몸에 살도 안 붙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선아 씨의 건강 비결.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자세한 얘기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정말 다이어트 좀 해본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거든요. 그렇죠. 뭘 먹느냐, 식단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식단의 이제 핵심은요, GI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혈당 지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쉽게 말을 하면은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그 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곡물의 GI 지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카무트와 또 백미, 이 수치의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낮은 혈당 지수로 보이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쌀밥 백미가 73이네, 그죠? 그렇죠. GI 지수가. 그 GI 지수가 40인 게 카무트인데 카무트. 아까 네. 그 저희가 VCR에서 봤듯이 카무트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카무트는 6,000년 전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주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고대 원식 곡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조사하던 중에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집트의 투탕카멘, 미라 옆에 8알의 벽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벽시가 바로 이제 그것인데요. 캐나다 식물학자가 이 벽시를 직접 발화시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카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에서 4,000년간 잠들었던 벽시를 이제 종자를 다시 깨어내서 또 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왕의 곡식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50대 건강식품 안에도 이 카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92세 유명 디자이너인 발렌티노도요, 이 카무트를 본인이 직접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요, 2013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 카무트를 몰랐을까 이 위대한 걸. 왕의 곡식이라고 하면 정말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떤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카무트에는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또 마그네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또 비타민 등의 53종에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별로 당 함유량을 비교를 해본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100g당 함유량이 카무트는 5.29g이고요. 그것에 반해서 구지뽕 같은 경우에는 12.57g이고 돼지 감자는 11.564g으로 카무트의 당 함유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단백질 함량도요, 100g당 14.7g으로 현미의 약 2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아주 착한 탄수화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하네요. 이거 말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성분이 있다고요? 네, 카무트에는 이 다른 식품들보다 셀레늄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이제 마늘, 현미, 보리 등이 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마늘에는 14.2 마이크로그램, 현미에는 23.4 마이크로그램,
이 보리에는 37.7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뮤트에는 무려 셀레늄이 69.3 마이크롬이 함유되어 있어서 훨씬 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앞서 카무트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 좀 기억이 남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어때요? 네, 다이어트에 이제 살 빠지는 탄수화물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살 빠지는 쥐가 번쩍. 네. 살 빠지는 탄수화물? 이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네, 잘 선택해서 드시면은 탄수화물 드시면서 살을 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살 빠지는 탄수화물은 이것을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항성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항성 전분이라고 또 단어를 보시면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 저항을 하는 대상이 소화 효소에 저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화 흡수되고 이것이 또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또 살이 찌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저항성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항성 전분이 우리가 소화 흡수를 하게 하는 소화 효소를 방해를 해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열량으로 쌓이지 않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출이 되니까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성 전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되는데 백미에는 한 1.2g 정도, 현미에 한 1.7g. 그런데 카무트에는요 무려 17.7g으로요. 백미에서는 한 15배, 현미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실험 대상으로 한번 해보니까 16주간 카무트를 섭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성남녀의 내장 지방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체지방량이 한 3.7% 낮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단 실험 결과와 대상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카무트밥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맛있죠? 일단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해 소원, 다이어트를 이룰 수 있는 카무트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너무 간단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날 간단했잖아요. 네, 오늘은 근데 특별히 더 간단합니다. 네, 밥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카무트를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에 불려놨고요. 같은 양의 쌀을 또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씻어가지고, 씻어주시고요. 일단 1시간 정도 불린 카무트를. 네. 그리고 쌀도 같이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냥 카무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쓰시네요. 네네. 1대1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야지 약간의 좀 찰기를 더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대1 정도로 섞은 카무트와 쌀을 준비를 해주시고 물의 양은요 1.5배로 잡아주시면 돼요. 쌀 1컵, 카무트 1컵이면은 물은 1.5배이기 1.5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컵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취사 버튼만 누르시면은 완성입니다. 근데 선생님 일반 취사 그냥 누르면 돼? 아니면 잡곡이나 뭐 이렇게 따로 일반 있잖아요. 취사 누르셔도 돼요. 일반 취사. 네, 충분히 불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이제 카무트 밥인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오늘은 사실 지금 막 폴폴 김이 나요. 이제 갓한 갓한 밥이어서 밥, 카무트밥. 또 식감도 톡톡 터지면서 굉장히 구수하거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통 주먹밥 할 때 소금 간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수하고 맛있기 때문에 이 참기름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소금 간을 안 하시는구나. 소금 간 안 하고? 네, 아예 참기름만. 안 하고요. 참기름으로. 그래서 이게 좀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꼭꼭 씹으면서 드시면은 구수한 맛과 또 달달한 맛이 같이 섞이면서 소금 간 전혀 안 하셔도 냄새는 너무 고소해요. 네, 아니 근데 해서 김가루라도 좀 묻혀주세요. 제가 쉽잖아요. 김가루 소금 다 넣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카무트로만 순수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김도 필요 없고요. 그냥 카무트로만. 일단 저는 카무트밥을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드시거든요. 같이 먹어보면 그 식감이 뭔가 달라요. 그래도 앞에 있는 애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까끌까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별로 불리면 그렇지 않아요. 네. 약간 씹는 맛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똑똑 터지는 느낌이 그쵸? 좋은데요? 저는 오히려 현미밥 먹는 것보다 카무트밥이 더 좋더라고요. 좋아하다. 네.
맛도 그렇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그냥 정말 오히려 다른 현미밥이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먹기 수월해요. 네. 카무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카무트에는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약간 속이 더부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무트 권장량이 하루에 12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요거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 카무트는 고대 곡물이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서 캐나다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된 식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소영 씨도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드세요. 카모트밥으로 당장 바꾸시고. 네. 카모트밥이 건강에 좋다니까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톡톡 터지는 맛이 괜찮아요. 네, 오늘 안소영 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2022년이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네. 날은 좀 쌀쌀하고요. 네, 날 오늘도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